자, 해보자. 우리 이용학의 낡은 집 이 작품 배워볼게요. 자, 근데 이 딱 봐도 얘들아 시가 조금 길어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딱 5분 끊을 거야. 왜냐면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바로 승무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한 5분 끊고 바로 승무로 넘어갈게. 자, 일단은 우리가 칠판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으로 좀 들어갑시다. 자, 일단 칠판부터 가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따뜻한 보금자리인 질이 주인에게 버려진 채 낡았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 나아가 민족 공동체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이 시는 요게 중요하지 않겠어, 얘들아? 일제강점기. 그죠? 일제강점기 지금 편하게 봐, 그냥. 칠판만 봐도 돼. 일제강점기 가난으로 인해 떠돌아다녀야 했던 민중들의 비극적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알겠죠? 왜 떠돌아다녔을까, 주로, 얘들아? 왜 그랬을까?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1910년대 때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주요 사업들 혹시 알아요? 주요 정책들, 수탈 정책들. 토지 조사 사업. 이게 얼마나 악랄한 사업인 줄 알아? 신고 안 하면 빼고. 오, 다네. 기한부 신고제가 원칙이었대. 그러면 총독부가 발표한 기한 내에 나의 땅임을 신고하면 그 신고에 따라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신고를 못했어요. 대다수는. 왜 그랬을까? 일단 첫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농민들은 몰랐대.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린 거야, 안 알린 거야? 안 알린 거지. 부자들에게만 알려주고 빈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거야. 그럼 왜 부자들에게는 알렸을까? 자, 거꾸로 생각해봐. 너희들이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일제인들이야, 일본인들이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야겠어? 부자들을 적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적은 만들 수밖에 없잖아. 아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부자들을 적으로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지 않아? 부자들을 적으로 만들면 부자들의 자금이 뭐로 들어가? 독립자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철저히 뭐 해주는 거야? 회유하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 철저히 수탈한 거예요. 앉으세요. 되십니까? 자, 그리고 요것만 했을까? 지금 한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할게요. 1920년대 때는 산미 증식 계획이란 거래. 이게 뭔지 알아? 이해 도시. 산미가 뭘까? 그러니까 한자. 쌀 생산을 증식 늘리겠다. 문학책 보세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쌀값이 어떻게 됐겠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쌀값이 폭등하겠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을 생산시킨 다음에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럼 쌀값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드니까 그나마 땅이라도 조그맣게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땅을 뭐 할 수밖에 없어?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때 또 일본 놈들이 그 땅을 뭐 해가는 거야? 사들이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10년대에서 20년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쉬워? 힘들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살 수 없으니까 해외로 막 나가거나, 해외가 뭐 하겠어요? 만주나 연해주 같은 독립운동 지역, 자, 떠나거나 아니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자, 이런 일제 수탈 등으로 인해 떠돌아다녀야 했던 민중들의 비극적 삶을 그린 작품이 낡은 집이다. 됐지? 자, 갈래 뭐 이런 거 버리시고, 성격은 서사적, 이야기가 있다는 거고요. 향토적은 뭘 말하는 걸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그 지역에 지역방언 사투리가 나온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주제는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비애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작품이 좀 독특한 게요. 복잡합니다. 좀. 자, 외부 이야기랑 내부 이야기가 있어요. 잘 봐요. 외부.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부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런 거 무슨 구성이라고 할까? 액자로 시작해.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 보통 액자식 구성 이런 거는 소설에서 많이 외우거든? 근데 이제 이 시가 특이한 게 자, 액자식 구성에 해당하는 시가 됩니다. 그리고 잘 봐. 외부는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외부는 현재. 그리고 내부는 뭐라고 써있니? 과거.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무슨 순행이라 그래요? 역순행죠. 그러니까 이 시는 액자식 구성 플러스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외부 이야기 현재는 폐허가 된 낡은 집의 모습이 보이고요. 자, 내부 이야기는 철본에 야, 털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 털본에 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대유법적 표현이야. 대유법이 뭘까? 예시 하나를 가지고 그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야. 됐어? 얘가? 그러면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털보네와 같은 가난한 연들 이런 가족들이 많았겠어? 적었겠어? 많았겠지? 그래서 털보네라고 하는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표현하게 되는 게 요 대유법적 상징, 자 대유법적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털보네라고 하는 특정 가족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다? 우리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민족 전체. 됐지? 자,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털보네의 사연을 담담한 어조로 전달했다.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면 자, 시어 19의 의미를 좀 볼게요. 자, 낡은 집은 일제 핍박으로 몰락한 농촌의 현실과 자, 가난으로 인해 요량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털보네는 써있죠 여기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가족으로 일제 수탈로 인한 비극적 삶과 그 비애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바로 대유법적 표현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현재, 과거, 현재의 회상 형식으로 구성하는 역순행적 구성이 되고요. 털보네의 이야기를 통해 민족의 아픔을 표현하는 자, 대유법을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서사적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교재. 자, 188쪽 펴주세요. 188쪽. 자, 펴주시고 작품 개관 여기부터 좀 보자. 자, 보세요. 이거 다 넘어가시고 요거 별 붙이자. 액자식 구성. 특정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을 취한다. 자, 2번 별표. 가족의 일대기 형식을 통해 어느 네 가족이야, 어느 네 가족. 털보네. 그래서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자, 표현했다. 그리고 3번 이것도 별표. 소설 같다니까요. 어린아이의 관찰자적 시점을 통해 자, 비극성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작품 개관 봤고요. 자, 내려가면 1등급 노트는 몇 개만 좀 볼 거야. 다 보진 않고. 자, 봐봐. 일단 구성상의 특징 볼게요. 자, 현재, 과거, 현재로 구성되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두 번째, 외부 액자 속에 내부 액자가 들어가 있는 액자식 구성이다. 요거 두 개 알아두시라는 거야. 자,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외부 액자의 화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내부 액자 속의 화자는 털보네 가족 이야기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됐나? 그러니까 외부 이야기의 화자가 있고 내부 이야기의 화자가 또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의 직접 체험에 의한 진술한 부분과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직접 합법인 1년과 간접 합법인 3, 4년을 통해 진술한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형식상의 특징 볼게요. 이야기 형식. 털보네 가족이 유랑민이 되어 고향을 떠난 일대기를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작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졸지 마시고 오늘 듣는 문학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1년부터 가봅시다. 자, 날로 밤으로 낮으로 밤으로 얘들아 밑줄 치자.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여기 밑줄.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밑줄 치세요. 집에 거미줄이 쳤대. 그럼 이거 흉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흉가 알죠? 흉가. 폐가 흉가. 낮으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그래서 흉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자, 낡은 집에 별빛입니다. 이게 이 시의 뭘 것 같아요? 중심 소재죠. 알겠니? 이 시의 중심 소재가 낡은 집이야. 됐나? 왜 낡은 집이 됐을까? 진짜 얘들아 집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걸까? 일제의 탄압으로 핍박받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낡은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자, 백성들은 밑줄. 자, 이 백성들은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 바로 무슨 문제?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봐봐.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곳도 산후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자, 얘들아 189쪽에 맨 위에 올라가면 어이다지기가 있을 거야. 은동곳 한번 읽어볼게. 은으로 만든 동곳. 동곳은 상투를 튼 뒤에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남자의 장신구, 금, 은, 옥, 산호, 밀화, 나무 등으로 만드는데 관자와 함께 재료에 따라 부기의 정도를 드러낸대. 자, 산호관자. 망건에 달아 망건줄을 깨는 작은 골이 금, 은, 옥, 산호, 뿔, 뼈 등으로 만드는데 그냥 은동곳하고 산호관자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액세서리예요. 알겠지? 싼 거야? 비싼 거야? 비싼 액세서리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 자, 그럼 이제 다시 와봐. 여기 밑줄 쳐야지. 은동곳과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느니라. 부기, 일단 영화라고 써봐. 자, 부기 영화. 부기 영화를 가지지 못함.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은동곳과 산호관자는 부기 영화를 의미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알겠지? 자, 그거를 대대손손에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졌대 못 가졌대? 못 가졌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 말하는 거지? 일제 수탈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야? 마치 흉가의 모습을 띠는 낡은 집이 돼버렸다는 거고. 그리고 이 집에 사는 우리 민족 전체는 대대손손에 물려줄 부귀영화가 있다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연 가봅니다. 자, 제 고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자,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더만 털본에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잘 봐. 고개를 넘어 곡식을 가지고 다니던 당나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대, 얘들아? 어디로? 항구로 가는 또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자, 봐봐. 이거는 설명을 받고 안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일단은 이렇게 묶으시고요. 항구라고 써봐. 항구. 항구라고 일단 써봐요. 잘 들어. 항구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근대 문명의 상징이야. 뭔가 발전된 문명의 상징이에요. 그럼 약간 플러스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 느낌이야? 부정적 느낌이야? 저 글씨 그대로는? 긍정적 느낌이잖아. 맞아? 그럼 내가 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 쓰지 마시고. 1899년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게 경인선이었다. 경자가 뭘까? 경이 어딜까? 경. 경기도. 조금만 더 올라가 봐. 경상 아닌데 내려가. 자, 조선시대 때 서울을 한양이라 했거든. 한양. 일제강점기 때 뭐라 했는 줄 알아? 일제강점기 때 서울을 뭐라 그랬을까? 한성. 그건 한양하고 비슷해. 아무도 몰라? 경성. 경성이야. 경성. 일제강점기 때 서울을 뭐라 했다고? 경성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가 어디냐? 카이스트 빼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 서울대학교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무슨 대학교라고 했을까? 경성제국대학교. 들어봤어? 아, 그래. 자, 너희는 어차피 나중에 고3 때 한국사 쳐야 되지 않냐? 자, 경성제국대학교가 일본인들이 만든 대학교야. 알겠지? 한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다고 거짓말한 거야. 알겠지? 실제로 뭐 한 거야? 일본인들을 위한 또는 친일파들을 위한 대학교였거든. 어쨌든 다시 얘기 들어가면 경은 서울이다. 그럼 이는 어딜까?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인천이야.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을 연결하는 기차를 무슨 선이라 그래? 경인선이라 그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기차야. 알겠지? 그 다음에 1904년에 1905년에 경부선이라는 게 들어서, 자, 경은 서울이고 부는 어디겠어? 부산이야. 그리고 1906년에 경의선이라는 게 들어서, 경은 서울이고 의가 어딜까? 의주야. 북한의 의주. 그리고 1914년에 경원선이라는 게 들어서, 경원선은 서울이고 경은 서울이고 원은 어딜까? 북한의 원산이라는 곳이야. 알겠니? 이거 일본인들이 다 만든 거야. 지금 뭐 복잡하게만 배우면 어떻게 돼야 되겠지만 완공 주체는 누구라고? 최종 완공 주체는 다 일본이야. 알겠어? 그럼 겉으로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문명을 되게 발전시켜준 걸로 본 거잖아. 맞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게 두 목적인데. 지들 자원을. 그치? 지들 자원을, 우리나라 자원을 수탈해서 자기들 나라로 뭐 하려고? 가져가려. 맞지? 왜? 인천 항구, 부산 항구, 원산 항구야. 알겠어? 그러면 항구로 물자를 가져가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지. 맞지? 또 전쟁 때 군인들을 뭐 할 수 있어? 전쟁 때 군인들을 이거 가지고 수송시킬 수 있잖아. 맞나? 그러니까 경제 수탈 목적, 또 두 번째 뭐라고? 군사적 목적이었다고. 봐봐. 그러면 이 항구는, 자, 겉으로는 근대 문명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뭐라고 써야 될까? 일제의 뭐다? 수탈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자, 항구는 뭐라고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근대 문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일제 수탈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럼 연결해볼까? 고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굴소. 그러면 당나귀랑 둥굴소에 우리나라 뭘 실은 거야? 식량 곡식 같은 거. 알겠어? 그럼 이걸 실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 항구로 가져가서 항구에서 어느 나라로 가는 거야?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해가? 이해갔지? 야, 이거는 니네가 해석을 안 들으면 저 뭔 말인지 몰라. 뭔 소새끼가 나오고 뭔 당나귀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고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에 늙은 둥굴소.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넘어가고요. 또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에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더만. 자, 여기 줄 쳐보자. 초라한 내음새, 가난을 상징합니다.
초라한 내음새. 자, 가난을 상징해요. 가난을 상징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털본에 간 곳은 아직 모른다. 밑줄. 털본에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털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무슨 법이라 했죠? 대유법적 표현. 단순한 가족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민족 전체. 그래서 가로치고 우리 민족을 대표합니다. 민족을 대표한다. 자, 그렇게 알면 돼요. 자, 사면 가보자. 사면 좀 지우고 갈게. 자, 찻길이 놓이기 전. 오케이. 이것도 체크해야 돼요. 자, 이것도 뭘까? 표면적으로는 뭘까? 근대 문명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일제 수탈이죠. 그러니까 아까 항구랑 똑같아요. 항구랑 의미가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찻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시절. 자, 여기는 밑줄 치지 말고 나가놨게.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시절이에요. 그럼 이 시절은 어느 시절일까? 일제강점기 이후일까? 일제강점기 이전일까? 이전이야, 이전. 알겠나? 그러니까 일제 수탈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자연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절이죠. 맞습니까? 자, 이거는 평화로운 시절이 되겠죠. 평화로운 시절. 자, 털본의 셋째 아들은 자, 나의 중마고우에 해당하는 쌀이말 동무는 자, 이 집 안방 집두 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털보의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의 중마고우라 이거야.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털본에는 또 아들을 봤다오.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이 불었으면은 낳았으면이야. 낳았으면. 털보네가 또 아들이 태어났대요. 아이고,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나 먹지. 이 말을 했던 마을 아낙네들은 무시인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내물에 실어 보냈다는. 자, 차가운 이야기 밑줄 쳐봐. 저 아낙네의 말을 왜 차갑다고 표현한 걸까, 얘들아? 저 아낙네의 말을 왜 차갑다고 표현했을까? 생명을 물질과 동일시한 생명을 매매하고 사고팔고 하는 물질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요거를 차갑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자식이 태어났으면 기뻐해야죠. 맞죠? 근데 뭐라고 있어요? 아유, 또 자식 낳았어? 또 아들 낳았어? 송아지가 나왔으면 팔아나 먹지. 저기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 저랬을까? 일제 탄압으로 인해 우리 민족 전체가 부유해 가난한데 거기다가 또 뭐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걱정돼 걱정이 안 돼? 걱정되는 거야. 근데 저렇게 표현하니까 차갑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 아니? 냉소적인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날 밤 저릅둥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1층 불떠난다. 묶어주세요. 이거. 자, 묶어주세요. 화이팅! 자, 이거 중요해요. 이시. 자, 저릅둥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1층 붙더란다. 이거 뭘까? 털보의 걱정과 시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써보세요. 털보의 걱정과 시름. 한마디로 털보의 뭐야? 심리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걱정인데요? 대체 어떤 걱정인데요? 자식이 태어나도 기뻐하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자, 자식이 태어나도 기뻐하지 못함. 그렇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애 키우는데 평균 얼마든데요? 아이 키우는데 평균 3억. 알고 있네. 한 명당 3억. 그럼 나는 애가 둘이거든. 이제 앞으로 지금 마이너스 6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애를 더 낳을 수 있을까? 전 못 낳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지금 시대 배경과 이 시대 배경은 다르죠. 물론 다르지만 어쨌든 털보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보통 기쁘잖아.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과 시름을 볼 수 있는 게 요 두 부분이라고요. 됐어? 오케이? 왜? 털보내는 부유해요? 가난해요? 가난하니까요. 됐나? 자,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리고 내려가 봅니다. 자, 보세요. 책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갓주지 이야기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부모들이 바라지 않은 자식을 갓주지가 잡아간다는 그냥 전설 이야기래. 넘어가.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물은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왜냐면 뭐 옛날에 이런 전설 이야기 있었나 봐. 뭐 전설의 고향 같이. 알겠지? 부모가 바라지 않은 자식이 태어나면 갓주지란 애가 뭐 잡아갔대. 도깨비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내 어릴 때 동무 친구는 어때? 갓주지한테 잡혀갈까봐 뭐 불안불안한 거죠. 됐지?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당나귀 몰고 간 애비. 자, 밑줄.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밑줄. 이거 뭘까? 일하러 간 아버지. 그치? 자, 당나귀 몰고 간 애비. 일하러 간 아버지. 돌아오지 않는 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일본인들한테 동원됐겠지. 그치? 납치되거나. 자, 노란 고양이 울어 종시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엄마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자, 밑줄.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얘들아, 꿈이 도토리만 하대. 그러면 원대한 꿈이야? 소박한 꿈이야? 소박한 꿈이겠죠? 써보세요. 소박한 꿈. 자, 소박한 꿈입니다. 소박한 꿈. 자, 그 다음에 그가 9살 되던 해, 내 동무가 9살 되던 해 사냥길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 자, 요거 중요합니다.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사냥개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누구를 의미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일제, 일본 제국주의. 자, 일제, 일본 제국주의. 자, 꿩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우리 민족. 그리고 쫓아다니는 겨울. 겨울이라는 계절은 뭘 상징할 것 같아요? 혹독하고 고난. 그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 알겠니? 다시. 사냥개는 일제, 꿩은 우리 민족, 겨울은 일제강점기의 불우하고 어두운 현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봐봐. 이 집에 살던 7식 소리. 와, 가족도 많네. 맞지? 이 집에 살던 7식 소리. 자, 얘 누구겠냐? 털보네 가족이야. 털보네 가족. 알겠지? 자, 어디론지 사라지고. 얘들아, 네 글자 뭐라 그러지? 밤에 도망가는 거. 야반도주. 알겠지? 자, 야반도주하고 이튿날 아침 밑줄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밑줄 쳐보세요.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떨고 있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가난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가난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로 어디로 떠났을까? 우리 민족이? 뭐 여기저기지만 첫 번째는 여기. 이게 뭐라 그래요? 만주라 하죠. 이 만주 안에 얘들아 간도라는 지역이 있는 거야. 간도. 알겠니?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럴까? 연해주라 그래.
이때 연해주는 원래는 연해주가 청이라는 나라의 땅이었거든. 알겠어? 원래 청나라 땅이었어요. 중국 땅. 됐나? 근데 어느 나라가 가져갔을까? 러시아 가져가요. 오케이? 그래서 연해주는 어느 나라 땅이야? 지금까지 러시아 땅이야. 됐지? 그래서 잘 봐봐. 이제 바로 밑에 나올 거야. 덜어는 오랑캐령. 봐봐. 덜어는 오랑캐령. 자, 그럼 여기 어디 말하는 걸까? 여기 오랑캐령. 만주야, 만주. 쓸 사람 써. 만주. 쪽으로 갔으리라고. 덜어는 아라사. 자, 칠판. 아라사가 어딜까? 러시아야, 러시아.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어디야? 연해주 땅이야. 알겠니? 그래서 자, 오랑캐령 만주 쪽으로 갔으리라고. 덜어는 아라사 러시아로 갔으리라고. 자, 이웃 늙은이들은 밑줄 모두 무서운 곳을 집었다. 자, 여기 모두 무서운 곳을 집었다. 그럼 모두 무서운 곳이라는 게 뭐예요? 이주해간 지역도 역시 어떤 지역이야? 부정적인 지역이 되는 거죠. 자, 이주해간 지역 역시 이주해간 지역도 역시 부정적인 지역이다. 그러니까 고통의 공간이에요, 님들. 고통의 공간이라는 거죠. 나중에 성인 되시고 여행 가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통 유명한 데를 가겠지만 만주 여행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만주. 보통 만주 여행 가는 게 하얼빈이라든지 그런 데 좀 고구려 역사 유적지 보러 가는 거거든. 근데 겨울에 가면 어떨 거 아니야, 얘들아? 만주 겨울에 가면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는 줄 알아? 4, 50도 정도야. 알겠지? 그래도 여기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물론 비행기 값이랑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또이또이긴 한데 그 킹크랩 있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이제 킹크랩 생산지잖아 주로 얘가. 킹크랩이 거의 반값에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비행기랑 그 저기 하면 뭐 그렇습니다. 그죠? 어차피 그렇긴 한데 보통 여기 가면 이제 그렇게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지역인데 하여튼 이 두 개 지역은 되게 추운 곳이죠.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 눈이니까 지금 계절이 뭐야? 시대적 계절이 겨울이죠. 맞지? 그리고 겨울에 당연히 만주라든지 연해주로 갔으니까 자, 그건 역시 당연히 어떤 공간이겠어? 고통의 공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세요. 마지막 면이다. 자, 마지막 면 봐봐. 자, 가보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그 다음에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이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대. 자, 밑줄 쳐보자. 글거리만 남았길래. 그리고 별표. 자, 글거리가 뭐냐면 요거야, 요거 얘들아. 나무가 이렇게 있어. 잠깐만, 이거 잘 안 나온다. 나무가 이렇게 있어. 도끼로 나무를 잘랐어. 그럼 여기 밑둥만 남겠지. 그죠? 이 밑둥을 뭐라 그래? 저기 써있는 글거리라 그랬대요. 오케이? 그러면 도끼로 요 나무를 잘라버린 행위가 일제에 뭘 의미할 것 같아? 일제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써봅시다. 일제의 탄압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 민족. 자, 일제의 탄압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 민족에 대한 의미가 요 글거리예요. 글거리. 자, 그리고 마지막 밑줄. 꽃 피는 계절이 와도 봄이 와도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해피엔딩이야, 배드엔딩이야. 지금 이 시 배드엔딩이야.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극복 의지 이런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알겠니? 됐어? 그래서 약간 배드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실
보통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시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은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면서도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든지 뭔가 미래의 광복이 올 것이라고 하는 뭐야? 약간 밝은 그런 시원한 식구들을 보여주기 마련이거든. 근데 이 시는 독특하게 배드엔딩으로 끝나요. 알겠나? 됐지? 그래서 만약에 이 시를 주고 극복 의지라든지 미래의 희망찬 게 나오면 O야 X야? X야. 알겠지? 그래서 맨 마지막 것만 봐도 꽃피는 계절이 와도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이렇게 딱 끝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 문제 좀 풀어보자, 얘들아. 189 좀 펴가지고 우리 두 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두 문제 정도. 자, 펴보세요, 빨리. 자, 1번 봐봐요. 1번 봅시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토속어 방어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일단 맞죠? 맞죠? 그 다음에 개인의 가족사적인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털보네 가족 나오지 않았습니까? 털보네 가족.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우리 민중들의 비극적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이것도. 그리고 4번 직접 진술과 간접 진술을 적절히 활용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진술은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해나가는 거고 간접 진술은 누구네 가족 얘기를 하는 거야. 털보네 가족 얘기를 전달하듯이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5번. O야 X야? 저항정신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맞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극복의지 저항정신이 안 보이는 시라고요. 여기서. 알겠죠? 그래서 1번에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한번 가볼까? 우리 3번 문제 좀 한번 보자. 일단 3번 문제. 이 시가 창작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배경을 고려할 때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식구들이라 하지 않고 백성들이라고 함으로써 털보네 이야기가 개인적이지 않고 우리 민족 전체와 관련이 깊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리고 2번 은동것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느니라. 바로 낡은 집의 주인인 털보네가 경제력과 권력, 쉽게 말하면 부귀 영화를 갖지 못했던 피지배 민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글소. 이 시가 발표된 상황이 일제시대임을 감안할 때 일제의 수탈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면 뭐 했겠어요? 항군에 우리 쌀을 다 가져갔다. 뭐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둥글소라고 하는 소를 통해서 드러냈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거고. 4번. 당나귀 몰고 간 애기 돌아오지 않는 밤 털보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가 일제에 의해 죽음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야, 죽음까지 해석이 돼? 너무 과잉 해석 아닙니까? 맞죠? 4번이 틀렸어요. 됐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늦는 건지 응? 죽은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는데 그걸 너무 죽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문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죠.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안 돼. 분명히 이 시에서 털보네가 죽었다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알긴 좀 어려워요. 됐어?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리고 잘 봐 얘들아. 죽음을 당했음을 추정하고 있다도 아니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죽었다라고 단정했으면 무조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5번. 북쪽을 향한 발자국. 털보네 가족이 궁핍한 농촌의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 유랑하게 되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맞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자, 5번 갑니다. 자, 5번. 이 시에 사용된 시어의 의미를 잘못 말한 것은 자, 1번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항구 찾길.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구 찾길. 표면적으로는 무슨 문명? 근대 문명. 실질적으로는 일제의 수탈이라고 했죠? 1번 맞고. 둥글소는 일제의 수탈을 당했던 우리 국민들을 말합니다. 또 저릅등은 속이 타들어가는 민중의 애타는 심정이고 털보네는 일제 수탈로 신음했던 우리 민족이에요. 5번. 이촌양도로 인한 민중의 궁핍한 현실이야? 봐봐 얘들아. 살구나무의 밑둥인 긁어리는 일제의 탄압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 민족을 드러내는 거야. 알겠니?
원인이 틀렸어. 이촌양도가 아니고 뭐라 바꿔줘야 돼? 일제강점기. 됐나? 자, 일제강점기로 바꿔주세요. 빨리. 자, 다시. 글거리는 자,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촌양도야? 일제탄압이야? 일제탄압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넘어가 보세요. 192쪽 해보세요. 한번 끊고 갈게요. 자, 192쪽 해보세요. 기다려봐. 자,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자, 봐요.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요 배경을 좀 알면 되게 좋아요. 용어. 자, 봐. 이 시에 중심 종교가 불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장 멀리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걸 뭐라고 합니까? 집착과 고통이라 그래요. 잠깐만. 다시. 집착과 요거부터 써야 되는데 집착과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집착과 욕망 때문에 뭐에 시달린다고 볼까요? 각종 생로병사와 같은 고통에 시달린다고 봐요. 알겠지? 다시. 우리가 선과 악으로 얘기할 때 불교에서 악이 뭐라고 얘들아? 불교에서 악, 집착과 욕망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린다고 봐. 다시 어디에서야? 불교.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했냐면 번뇌, 고뇌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시 뭐라고? 번뇌, 고뇌. 알겠니? 대체 뭐 돈에 대한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맞나? 학생이라면 성적일 수도 있고 맞아? 또 뭐일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뭐 정치인이라면 뭐일 수도 있겠어요? 권력 맞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이 강렬하기 때문에 항상 고통에 시달려 산다는 거야. 됐나? 이걸 번뇌나 고뇌라 그러고 자 그리고 이거를 극복한 경지를 뭐라 그럴까? 이걸 극복한 경지를 뭐라 그래 얘들아? 안 보이나? 해탈이라 그래. 해탈 또는 초탈이라 그래. 초탈. 알겠어? 그래서 해탈하고 초탈한 거를 우리가 깨달은 자 붓다 뭐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부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 부처 해탈 초탈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수행 같은 걸 하겠지. 맞아? 그래서 자 수행을 하면서 자 이 초탈의 경지에 이르르는 게 불교의 주 목적이다. 요런 내용이 이제 이 시에 나올 거야. 알겠니? 대체 그러면 승무할 때 승은 뭘 것 같아? 스님이야 스님, 승려. 그리고 무는 뭘 것 같아 얘들아? 무? 뭐야? 춤이야 춤. 맞나? 그러면 승려가 춤을 통해서 자 뭐하고 뭐를 극복하려는 내용일까? 번뇌고뇌. 알겠니? 다시 뭐라고요? 번뇌고뇌. 됐나?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 승무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고3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5분만 끊었다가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보세요. 자 먹으면서 보세요. 자 불교적 춤인 승무를 통해 삶에 뭐 써 있어요? 번뇌고뇌. 중요한 거야. 삶의 번뇌고뇌를 승화가 뭐죠? 종교적으로 뭐 한다? 극복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여승. 근데 이 시에서 여자 승려 여승은
되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와. 머리를 깎았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남자 여자고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있어. 얘가 여승이든 응? 남승이든 남승이라는 건 좀 없지만 그치? 여승이든 남승이든 얘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승이 남승이든 되게 젊고 아름답고 잘생겼어. 어? 그러면 대체 얘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나이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됐을까를 생각하지 않겠니 얘들아? 안 그래? 물론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맞지? 그러니까 이 여승은 되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승려로 나오는데 이 화자가 이 여자를 관찰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야. 정서가.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러고 있을까?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가 전개돼요. 됐나? 자 가보자. 그래서 옛스럽고 옛날스럽고 우아한 시어를 통해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회화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갈래는 필요 없고요. 성격은 전통적, 불교적, 회화적. 자, 주제. 요거 중요하죠. 세속적 고뇌와 번뇌의 종교적 극복입니다.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자, 1에서 4면은 위에서 아래로 고깔머리 볼 시선을 이동하며 여승의 모습을 묘사한다. 자, 우리가 모의평가라든지 수능을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선 이동입니다. 알겠어요? 시선 이동. 오케이?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오잖아. 시선 이동.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이동하며 여승의 모습을 묘사한다. 사연에서는 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할 거고 5에서 8년은 자, 잘 봐. 춤 동작을 묘사하면서도 그러면 이거는 내부야 외부야? 내부를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면을 묘사하는 거야? 외면을 묘사하는 거야? 외면이지 외면. 춤 동작이니까. 자, 그러면서도 여승의 내면 세계도 표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외면과 내면을 보일 거예요. 그치? 그리고 춤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여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무라는 춤을 통해 고뇌와 번뇌를 극복하려는 여승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다고? 안타깝고 슬프게. 오케이?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됐나?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시어를 좀 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내신에 나오면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별빛. 이건 뭐 학교생 맘이니까. 자, 삶의 번뇌 고뇌에서 극복한 초탈의 세계로.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되고자 하는 거야? 부처. 오케이? 야, 이런 거야. 자, 내 친구가 주식을 잘 해가지고, 원래 가난했던 애인데, 주식을 잘 해가지고, 가난까지는 아니고, 평범했던 사람인데, 주식을 잘 해가지고 30억 부자가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 일단, 부럽다. 존나 부럽다. 맞아. 그죠? 그래서 자기감이 좀 들죠. 난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래요. 알겠지?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됐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월급이 어때요? 그렇게 높진 않죠. 멀리 보는 직업이잖아요. 맞죠? 하지만 연금까지 나오고 평이하게 이렇게 어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인데 주식을 자, 해가지고 33억을 벌었습니다. 씨발. 그죠? 와, 못 만나겠더라, 얘들아. 친한 친구인데 못 만나겠어, 진짜. 취미가 달라졌어요. 골프를 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내 나이 때 골프를 많이 쳐요. 근데 그 필드가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 알지? 스크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한번 나가가지고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쓰는 거. 그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져. 이제 30억을 가지고 60억을 벌 수 있고요. 6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 수 있어요. 원래 돈이 돈을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잖아. 맞아? 그러면 걔가 33억을 벌든 50억을 벌든 나는 어때? 그러든 말든. 이게 부처야. 알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삶의 고뇌 번뇌에서 벗어난 너희도 내 나이 때 되면 이렇게 주변 보면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초탈의 세계로 승물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방울. 얘들아, 두 방울이니까 뭘 의미할 것 같아? 눈, 물이야. 알겠지? 눈물은 속세의 고뇌에서 오는 눈물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자, 번뇌란 승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시적 대상. 자,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문법상 어긋나지만 시에서만 허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적 허용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이안, 나빌레라, 파르라니, 감추오고, 모두오고, 감기우고 이런 건 보통 중딩에서 나와요. 중딩에서. 그 다음에 예스러운 어휘는 얇은 사, 박사곡갈, 황촉불, 외시보선, 이방사, 귓돌이, 삼경 다 나올 거야 여기서. 알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이를 통해 시의 음악성과 회화성을 나타낸대요.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교재를 들어가 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갑니다. 자, 작품 개강 간단히 보고 가자. 자, 특징만 보자. 1번의 별표. 요거 1번의 별표. 수미상감 뭔지 알죠? 첫 번째 연하고 마지막 연이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춤을 추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그 다음에 예스러운 어휘의 사용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건 넘어가고. 자, 1번, 2번 이거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보자 얘들아. 1령부터 볼게. 얇은 사, 하이안 고가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이렇게 일단 나왔지. 자, 이렇게 묶으세요. 그러니까 얇은 사, 발이 얇고 성글개점 비단의 한 가지래. 그냥 옷감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로 만든 하이안 고가는 씌우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비처럼 춤추겠다. 그런 소리야.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돼. 이제 막 춤을 시작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마치 나비처럼 춤을 추겠다는 걸 묘사한 게, 자, 얇은 사 하이안 곡갈은 고이 접어선 나빌레라. 알겠니? 자, 이제 막 춤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승이.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자,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곡갈에 감추오고. 맨 밑에 내려가면 얘들아 어이다직이 있어요. 박사는 얇은 비단을 의미한대. 자, 다시 올라가세요. 그러면 파르라니 깎은 머리. 자, 승려니까 머리를 깎았을 것이고, 자, 박사라고 하는 옷감을 가지고 이 곡갈을 만들었었죠? 여기에 얼굴을 감췄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여기 별표 아니냐? 딱 봐도 여기 별표지. 일단 두 볼에 흐르는 빛은 뭐겠어요? 눈물이죠? 자, 정작으로 고와서 서럽대. 자, 일단 우리 중요한 거. 여기서 무슨 표현이 보여요? 역설적인 표현이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상호 모순적인 역설법이 보인다는 거야. 고운데 서럽다고 써있잖아. 고운데 서럽다. 자, 아까 내가 얘기해줬는데 왜 고운데 서럽다고 표현했을까? 기억 안 나?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치? 머리를 깎고 뭐가 됐어? 승려가 됐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했을까에 대한 서러운 서글픔이 보이는 거고, 그 여성의 외모가 뭐하다고? 곱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고운데 왜 저러고 있을 거에 대한 뭔가 서글픔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역설적 표현 중에 하나가 정작으로 고와서 서럽다라고 하는 화장이 정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지? 자,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쓰자. 화자의 서글픈, 서글이다, 서글.
서글픈 뭐 또는 안타까움도 돼. 화자의 서글픈 또는 안타까운 정서를 제시한 거야. 어떻게 제시한 거야? 무슨적으로 역설적으로 제시했다고. 이해가? 자, 역설적 표현 화자의 서글픈 정서를 제시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시다. 자,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봐봐. 빈대라는 거는 사방이 보이게 높이 쌓아 만든 곳이래. 이 빈대에 황촉이란 거는 촛불이야, 촛불. 양초. 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자, 이 여기 밑줄. 아니, 이렇게 하자, 얘들아. 이렇게 묶어봐. 여기에 뭐가 제시됐어? 시 공간적 배경이 제시된 거야. 그러면 여승이 지금 춤을 추는 뭐야? 시간은 낮이야, 밤이야? 밤이고. 맞지? 그리고 빈 대에 황촉불이 있는 공간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승이 춤추는 무대야, 무대. 그렇지? 이 무대에 시공간적 배경이 제시됐고, 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그냥 달이 오동잎 위로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야. 시적으로 넘어가도 되고. 자,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버선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써보자. 이렇게 해서 묶으시고, 딸은 율동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야. 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됐지? 왜냐면 돌아설 듯 날아간다 써있잖아. 그치? 돌아설 듯 슉 날아가는 거니까 빠른 율동에 맞춰 춤을 추는 여승의 모습을 묘사한 게 요쪽 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자, 겁나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봐봐. 이 별빛부터 별빛이세요. 일단 별빛. 이 별빛은 영원, 이상향을 의미합니다. 일단 별빛이라는 시어는 영원과 이상향을 의미한대. 자, 뭐에 대한 영혼과 뭐에 대한 이상형입니까? 여승이 춤추는 이유가 뭐래요? 그래, 부처가 대기형이야. 근데 부처라 표현하지 말고 내 맘속에 있는 뭐하고 뭐를 극복하고 싶어? 번뇌와 고뇌로부터 뭐하고 싶어? 해탈, 초탈하고 싶은 거야. 맞아? 알겠어? 33 친구가 30 나보다 공부 못했고 존나 놀던 새끼, 맨날 잠만 자던 새끼인데, 아니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33억을 주시로 벌었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싶다고.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삶의 고뇌. 잘 쓰자. 고뇌와 번뇌에 뭘 하고 싶다는 거야? 극복. 알겠니? 세속적 또는 속세의 고뇌와 번뇌를 극복하고 싶다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별빛. 됐나? 별빛이라 표현한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면 안 돼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보고, 여승의 무슨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외면이야, 내면이야? 내면이야. 여승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빛을 외워놔야 돼요. 왜냐면 바로 위의 연에서는 어땠어? 여승이 춤추고 있는 외면을 묘사했지? 그리고 나서 밑에 별빛이라는 시어를 통해 여승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됐지? 자, 이제 내려갑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한번 공부해 놓고 비슷한 작품이 나오면 쉬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독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상에 시달려도 번뇌는 결국 별빛이라.
자, 이제 내려가서 좀 써볼게 우리. 자, 보자. 복사꽃 고운뺨에, 자, 그러니까 이 여승의 뺨이야. 뺨이 곱다고. 이런 필요 없어.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자, 두 방울이야 밑줄. 이 볼에 흐르는 뭘 표현한 거야? 눈물이야, 눈물. 자, 일단 써봐. 눈물. 그러면 이 눈물은 뭘 의미할까? 아, 헤어졌던 그가 보고 싶어. 집에 두고 온 뭐야? 복권이 그리워.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여기 절에서 뭐 승무 추고 수행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속세에 있을 때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자, 세속적. 세속적 번뇌의 대상이라고 보면 돼. 세속적 번뇌의 대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승려가 되기 전에 있었던 것들. 오케이? 자, 뭔가 헤어진 그런 연인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자, 세사에 시달려도, 이런 세속적 번뇌에 시달려도, 결국 번뇌는 뭐라? 번뇌는 뭐라? 별빛이라. 밑줄 쳐봐. 그럼 번뇌가 결국 별빛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해? 극복하겠다. 극복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자, 번뇌의 극복 또는 종교적으로 뭐야? 승화 이렇게 쓰면 돼. 왜니? 번뇌가 별빛이 됐다는 거는 아까 위에서 별빛이 뭐라 그랬어요? 극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번뇌가 별빛이란다는 거는 번뇌의 종교적 극복, 승화를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자, 됐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다 쉬워요. 나머지는 슈슈 빨리 넘어갈게. 자,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그냥 느린 박자의 춤 동작이야. 자, 그리고 이밤사라는 건 이 밤은 귀뚜라미도 지새는 삼경인데 밤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래. 얇은 사 하이한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아까 1년에서 나왔던 표현이 다시 나왔죠? 네 글자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 자, 써놓으세요. 수미상관. 여러분들 수미상관은 100% 글자가 똑같아야 될까? 비슷하면 맞을까? 비슷하면 수미상관이에요. 토시 하나 빼고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로서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강조했다. 되십니까? 자, 오른쪽에 193쪽에 자,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알려줄게. 자, 2번 별표. 얘들아, 2번 별표. 그리고 3번의 별표. 그리고 4번은 그래도 쉽지만 그래도 하자. 4번의 별표. 그리고 5번의 별표. 마지막 7번의 별표. 그래서 6번, 8번 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상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이죠. 이 시에서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부분은 시인은 승부를 단순한 무용보다는 세속의 번뇌를 극복하려는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작품 속의 여승은 춤을 통해 세속적 번뇌를 초월한 자기정화 종교적 승화에 도달하게 된다. 몇 년일까요? 번뇌가 별빛이 돼버렸거든. 그치? 몇 년일까? 7년이야. 5번이야. 자, 키워드가 뭐라고요?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결국 뭐다? 별빛이다.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3번. 3번이 아니죠. 4번이죠. 3번도 하라 했나? 오케이, 3번. 자, 이 시는 첫형과 마지막형이 같은 구절로 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은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반적인 수미상관의 목적이 뭘까, 얘들아? 일반적인 전체 시를 포괄했을 때는 구조적 안정감, 운율 형성, 뭐 이런 거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강조. 알겠니? 근데 이 시에서 수미상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물어본 거야. 알겠니? 자, 우리 아까 1년이 뭐였어? 이제 막 춤을 시작하려는 모습 아니었어? 근데 그 모습이 마지막 년에 또 나왔잖아. 맞아? 그러면 자 3번 보세요. 끝나지 않은 춤의 여운을 느끼게 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3번이죠. 이 시에서의 수미상관의 형성, 저희 구조야.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 쉽죠? 몇 번입니까? 3번. 별빛이지 별빛. 자, 그 다음에 5번도 했나요? 5번도 하라고 했나? 자,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치 않은 것. 자, 춤의 완급과 변화에 따라 시의 리듬에도 변화를 준 것이 인상적이다. 승무를 마친 여인의 고뇌와 슬픔에 찬 모습이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번이 틀렸다? 2번에 틀렸어? 승무를 마쳤어. 근데 여인이 고뇌와 번뇌에 빠져있어? 별빛이 됐다니까? 그러면 이걸 종교적으로 뭐 했다 그랬지 얘들아? 승화 내지 극복했다고 했지? 2번이 만약에 정답이면,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 된다면, 정답이 아니고 맞는 말이 된다면 이 시에서 여승은 극복을 못한 상태야 돼. 알겠지? 근데 별빛으로 극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예요. 자, 일상어를 바탕으로 하는 시어들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고 승무를 추는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서러움의 정서 때문에 서글픈 느낌도 보였다. 시적하지 않은 춤추는 여인의 내면과 그 고뇌까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7번 별빛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1번 보세요. 2시 모두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자, 보기에서 우리가 1년의 삼행을 보면 경경이 밝은 달 보여? 맞아? 달은 밤에 달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입니다. 밤. 자, 그 다음에 2번. 2시 모두 불교적 색채가 강한 춤을 제재로 하고 있다. 아니, 보기에서 춤이 어디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지, 여러분들? 바라춤. 오케이? 네, 제목까지 뭐라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보기는 이 시보다 내적 갈등의 양상이 좀 더 강렬하게 드러난다. 3번의 별표. 내가 3번의 별표. 동그라미 3번의 별표치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도 보세요. 2시 모두 세속적 번뇌 고뇌와 종교적 구도 사이에 갈등이 보여진다. 5번도 별표. 3번하고 5번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5번이 비슷한 말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그 보기 봐봐. 바라춤 보기 봐봐, 얘들아. 2연에서 네 번째 줄 봐봐. 2연에서 4행.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보여요? 저 나의 어지러운 티끌이 볼 것 같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첫 시간에 속세 뭐야? 고뇌 번뇌지? 그럼 뭐라 그랬어? 집착과 욕망이라 했잖아. 맞아? 자, 그런 마음이 내 거울, 맑은 나의 마음을 흐리고 있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제시된 이 보기가 승무시보다는 좀 더 어때요? 갈등의 양상이 자세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됐니? 왜냐면 승무 같은 경우는 자세히 드러났어? 아니면 눈물이나 별빛을 가지고 표현했어? 눈물이나 별빛을 가지고 표현했잖아. 근데 제시된 이 시는 어때요? 자, 어지러운 티끌, 내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린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4번 볼까? 제시된 보기는 승무시보다 춤동작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드러난다. 틀렸지? 오히려 춤동작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드러나는 거는 이 시야, 그러니까 이 바라춤이야, 승무야? 승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된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선 후기 또 시조를 할 거야. 고전 시간을 볼 거고, 독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면 독서부터 시작을 좀 할게요. 한 다음에, 자, 곧바로 우리가 조선 후기 시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잠깐 쉬는 시간 가십시오.